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공중 보건 분야, 이 두 분야의 혁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너지 공중 보건 다들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것인데요. 이 분야가 오늘날의 이 위치, 이 정도 레벨에 오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과거에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증기기관입니다. 요즘은 아무도 저걸 잘 안 타긴 하지만요. 1700년 무렵 유럽 북서부의 어딘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해낸 것인데 사건의 중요성을 아무도 눈치채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건이란 건 인류 최초로 열을 일로 통제하면서 전환한 것을 의미합니다. 감은 오시겠죠? 해당 사건이 산업혁명을 필연적으로 이끌어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적인 돌파구, 그게 바로 전기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실 1600년대까지 인류는 주로 두 종류의 에너지를 썼습니다. 열과 활동. 활동은 다른 말로 일이라고 말해보겠습니다. 나무나 석탄을 떼서 온기를 유지하고 요리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열이겠죠. 자신이나 동물의 근육이나 수차, 풍차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움직인 것, 이게 이제 일 또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열과 일이 별개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무와 석탄은 기계적인 일을 전혀 하질 않았고요. 소나 물, 바람은 온기를 제공하는 데 전혀 관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1700년경으로 접어들면서 비록 처음에는 소규모였지만 증기라고 하는 게 열을 일로 전환했고, 그 뒤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달성한 최초의 실용적인 장치가 바로 뉴컨먼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뉴컨먼 기관. 하지만 해당 기관 발명에는 거의 동시대에 태어난 이 세 사람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1647년에 출생했던 파팽이라는 사람, 1650년에 출생했던 세이벌이라는 사람, 그리고 1663년에 출생했던 뉴컨먼,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은 지역 인근에 살았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얼마나 교류했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요. 이 세 사람은 열과 일을 전환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전기가 무언가를 움직일 힘을 지닌다, 이 사실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아차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로마에는 전기의 원리를 이용한 장난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들 얘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의 힘을 오락용이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으로 쓰겠다는 이 꿈과 상상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파팽이었습니다. 다소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긴 했지만 세이버리도 비슷한 꿈을 기계로 구현 또 한 적이 있고요. 뉴컨먼은 이 실용적인 기계를 제작을 해서 제대로 이 차별성을 좀 드러냈죠. 파팽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려보자면요. 다들 잘 아시는 라이프니츠와 함께 파리 국립과학원 원장인 당시에
1672년입니다. 예. 이 하위헌스라는 사람의 조수로 일단 채용돼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랑스 국왕인 루이 14세가 신교도 박해를 할 때 영국으로 파팽은 떠났는데요. 런던에 와서 로버트 보일의 또 조수가 됩니다. 공기 펌프를 연구했고 이후에 베네치아로 이동해서 3년 정도 과학협회 학예사로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1684년에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고요. 왕립협회에서 뭐 유사한 일을 했고 1688년에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의 수학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하이언스라는 이 사람이요, 실린더 안에서 화약을 터뜨려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개념을 탐구하려고 이 파팽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팽은 이걸 좀 연구를 하다가 전기를 응축시키는 방식이 더 좋겠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1690년에서 1695년 사이 어느 시기에 파팽은 전기가 식어서 응축되면서 피스톤을 잡아당기도록 하고 그 힘으로 도르래를 이용해서 짐을 들어올리는 이 단순한 피스톤과 실린더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뭐 전기기관하고 조금 다르죠. 해당 장치는 피스톤 아래에서 일단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면 대기의 무게가 알아서 일을 하는 대기압 기관이었고요. 불어내는 게 아니고 빨아들이는 기계였습니다. 파팽은 불을 써서 물을 끓일 수 있는 엔진을 설계했다고 주장은 당시에 했었는데요. 광산에서 물 퍼내는 게 가장 큰 이제 일이었었는데, 뭐 그게 제대로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파팽이 실용화에 성공하기 직전에 토머스 세이버리가 불을 써서 물을 끌어올리는 장치로 특허를 냅니다. 해당 발명으로 이 함장으로서 군 기술자였던 이 세이버리는 1698년 14년짜리 특허를 받았고요. 다음 해에 이 해당 특허는 1733년까지로 효력이 21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세이버리의 장치는 이 구리 보일러에 불을 떼서 생긴 전기가 배기실이라는 물로 채워진 어떤 통으로 보내지면 배기실에 물이 청동관으로 밀려 올라가서 체크 밸브를 통과하고 배기실이 이제 전기로 꽉 차면 보일러에서 오는 전기가 차단되고 배기실에 찬물을 뿜어서 내부의 전기를 응축시키면, 그래서 진공이 일으켜지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다른 관을 통해서 물이 빨려 올라오는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반복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이버리 장치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리가 좀 많이 짧았고요. 석탄을 너무 많이 잡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연결 부위는 전기가 잘 샜고 또 너무 쉽게 부풀어 올랐고 뭐 이러다 보니까 광산 소유주들은 크게 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광산에 고이 물을 끄집어내야 석탄을 더 채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그 아래쪽 땅 속에 있는 물을 어떻게 끌어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대장장 출신이었던 토머스 뉴커먼, 그러니까 이 뉴커먼은 찬물 주입을 통해서 실린더 안의 전기를 응축시키는 거 마찬가지였는데, 진공 에너지를 대기 무게에 압착되는 피스톤과 지렛대를 통해서 펌프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좀 택했다고 합니다. 세이베리 방식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튼튼한 메커니즘이었고요. 1712년 이 1분에 12번 동안 38리터의 물을 탄광해서 45m 높이까지 퍼올리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새롭기는 했는데 처음 이 기계는 거대 괴물처럼 보였다고 하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고 합니다. 크기가 뭐 작은 집체만 했고 매연을 내뿜었을 뿐만 아니라 둔중한 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효율로 따지자면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의 99%를 낭비했던 기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커먼의 전기기관은 현대의 세계를 낳은 어머니라고 불릴만 하다.
라고들 전문가들은 칭송합니다. 결국 기술이 일의 생산성을 환상적인 수준으로 증폭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요. 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밭이나 개수대나 작업장의 지루한 일로부터 해방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노련하면서 경력이 풍부한 이 스코틀랜드의 도구 제작자였던 이 제임스 와트가 1763년 또 아주 재미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글래스고 대학교가 소유한 뉴커먼 기관 시제품을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와트가 받았는데요. 당시 장치는 거의 작동 불능 상태였고, 어디가 문제인지 막 이렇게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이 제임스 와트는 뉴커먼 전기기관에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이제 알아차리게 되고, 이 각 작동 주기마다 전기 에너지 75%가 실린더를 재가열하는데 낭비가 되고 있었는데, 이 전기를 응축시키려면 찬물을 이제 뿜어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또 다시 가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와트는 실린더를 계속 뜨거운 상태로 유지하고 전기를 빼내어서, 더 차가운 통에서 응축시키는 분리 응축기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이러한 단순한 착상을 가지고 전기기관 자체의 효율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이 와트는 작은 시험용 기관을 제작했고 그 원리를 시연을 했고요. 특허를 받으려고 이제 존 러벅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서 기계를 또 매튜 볼턴이라는 사람과 함께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1776년 3월 기계를 완전히 완성했고, 이것들을 또 이제 특허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1776년 3월 8일이 바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판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매튜 볼턴은 와트에게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재분소와 공장에서 쓰기에 알맞게 축을 올리는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또 개발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이것들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이 크랭크와 관성장치라고 하는 게 이미 제임스 피커드라고 하는 사람이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와트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방식인 유성기어 장치를 고안하게 됩니다. 이 와트는 자신의 특허를 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달려들게 되죠. 저거는 와트가 발명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건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매튜 볼턴은 정치적 인맥을 활용해서 와트의 여러 발명의 권리 폭이 넓고 기간이 더 긴 그런 특허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전기기관이 흔히들 제임스 와트가 발명했다고 알고 계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이전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것들이 시작되어 왔었다. 거의 동시에 세 사람이 여기에 매진하고 있었다. 조금 새로운 사실이 아닐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와트가 세상을 떠고 난 다음에 그 묘비석에 적힌 그 문구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는 대중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는 척조차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임스 와트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허세를 피우거나 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지난 수백 년간 공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그 모든 사람보다도 더 큰 혜택을 세계에 제공했다. 이게 지금 이제 제임스 와트의 묘비에 적힌 묘비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게 AI가 하는 것보다 아마 더 큰 파급 효과였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에너지의 두 번째 영역은 전구가 되겠습니다. 전구하면 다들 누구 떠올리십니까? 이거 에디슨 아니야? 전구가 에디슨 말고 누가 또 있나? 당연히 이렇게들 생각하실 텐데요.
조금 재미있습니다. 사실 이 대표적인 전구 발명가 중 한 사람은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이 조지 부스완이라는 사람입니다. 1879년 2월, 이게 뉴캐슬 문학철학협회 700명 청중들 앞에서 강연을 하던 중에 탄소 필라멘트가 든 진공 유리공에 전류를 흐르게 해서 방을 밝힐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기는 뭐 이렇게 아크등 형태로 빛을 제공했었는데요. 아크등은 이게 너무 밝은 빛만 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였고요. 또 이제 그 당시에 진공 상태인 유리공 안에 필라멘트로 쓸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찾아내는 것, 이게 역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부단한 노력을 이게 수완이 하긴 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0년 시제품을 선보인 뒤로 20년이 더 지나도록 이 수완의 연구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1870년대 말까지 21명이나 되는 여러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전구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쭉 이름을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요. 다들 전부 다 토마스 에디슨보다 앞서서 유리공을 진공 상태로 만들었고 그 안에 질소를 채웠고 또 빛이 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전구의 발명이 영웅적인 발명가, 이것하고 정말로 직결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제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의외로 이제 점진적이고 집단적이면서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전구라는 게 등장한 게 아닐까. 뭐 당연히 이제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전구는 당시에 조합된 기술로부터 불가피하게 출현한 것은 아닐까. 또 다른 여러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그 시기에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왜 21명이나 여기에 목을 매달고 있었으니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에디슨 나름대로 명성을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전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끼워 맞추고 전기를 생성하고 공급하는 시스템과 또 결합시키고 이 기름 램프와 가스 램프라고는 기존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도달시킨 거, 바로 그게 에디슨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에디슨도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오래가는 전구를 만들었다라고 막 대뜸 얘기하고 다녔는데요. 사실 만들지 못해놓고 이 얘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얘기하는 될 때까지 된 척하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뭐 에디슨은 그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탄소 필라멘트를 뭘로 만들면 좋을까? 이거 하기 위해서 6,000가지가 넘는 식물 재료를 시험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전능한 신의 작업장 어딘가에 우리 용도에 딱 맞는 기하학적으로 탄탄한 섬유를 지닌 식물이 분명히 있다. 못 찾았을 뿐이다. 반드시 된다. 그리고는 이제 1880년 8월에 일본 대나무 1000시간 넘게 작동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낸 게 또 이제 에디슨인 건 사실입니다. 보시면 토마스 에디슨은 혁신 그 자체가 생산물이며 그것이 시행착오를 요구하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다 라는 점을 그 이전에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이들보다도 더 잘 이해했던 건 사실입니다. 에디슨은 전신업계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해서 주식 시세 표시기로 사업을 확장했고요. 특히나 1876년 자기가 하는 이 업종을 발명사업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발명사업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뉴저지 멜론파크에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이후 웨스트 오렌지로 이제 연구소를 옮겼고요. 연구소를 더욱더 확장시켰고 숙련된 장인과 과학자 200명을 모아서 아주 타이트하게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에디슨의 이런 접근법은 효과가 있었고요. 6년 사이에 400건의 특허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 에디슨의 방식을 가만히 보시면 앞서 전기기관 발명했던 여러 사람들하고 좀 다른 차원이 느껴지시나요? 스완과도 굉장히 다른 방식이죠. 그들은 한두 명의 조수와 함께 개인적으로 연구를 했지만 에디슨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연구했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다른 내용이란 걸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명 사업이라는 사업을 혁신적으로 창안하는 게 바로 에디슨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디슨은 언제나 시행착오를 통한 발명 방식을 고수했는데요. 니켈 철전지 개발할 당시 이 작업장에 온갖 재료 도구 책을 잔뜩 갖춰놓고서 연구소 직원들이 뭘 했냐면 실험을 5만 번 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발명이라는 것은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에디슨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감이 확실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것들은 발명 자체가 아니고 혁신이라고 하는 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착상을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현실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에디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내용이라고 감히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혁신이 점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긴 했지만 정부의 이 혁신 결과는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이 1880년에 평균 임금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하루 일한 돈으로 등유램프를 4분 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950년에는 하루 일한 돈으로 백열 전구를 7시간 켤 수 있었고요. 2000년에는 120시간 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공조명은 겨울에 침침함을 쓸어버리고 읽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또 늘려줬고요. 화재 위험은 줄였죠. 그리고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해졌습니다. 게다가 큰 단점은 전혀 없는 그런 혁신이었습니다. 정부혁신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에디슨이 아니고 에디슨이 했던 행동들이고 또 그 결과물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명과 혁신이 조금 다른 점, 이런 점도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펴본 혁신 어떠신가요?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진 게 번쩍하고 등장하는 혁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터빈입니다. 터빈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긴 한데 하여간 터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에 날개가 원형으로 빽빽하게 붙어서 돌아가는 이게 바로 터빈입니다. 터빈은 전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전기하면 아까 누구부터 떠올리셔야 된다 그랬죠? 커먼스 말씀드렸습니다. 이 커먼스와 달리 전기 이야기에는 또 다른 핵심 인물 찰스 파슨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귀족 아들로 태어났고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인강 옆에 자리한 기술회사 실습생으로 일했고요. 1884년 전기기관을 설계해서 특허를 이제 신청하게 됩니다.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장치인 터빈은 전기 또는 물을 써서 충동과 반동이라는 두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뭔가를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전자부자 구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터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전기를 만드는데도 또 이게 바다에서 여객선이 움직이는데도 하늘에서 제트기가 날아다니는데도 이제 필수 불가결한 그런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슨스는 이 충동과 반동 중에 충동 터빈이 비효율적이고 금속에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라는 걸 빨리 알아차렸고요.
또 한편으로 터빈들을 줄지어 배치한 뒤에 각각 전기를 일부를 써서 돌리면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이제 깨우치게 됩니다. 파슨스는 터빈을 써서 발전기를 재설계하여 전기를 만들었는데요. 예. 이 전력망이라는 게 구축되면서 파슨스의 터빈도 점점 예, 더 많이 만들어지고 팔려나가게 됩니다. 파슨스는 방사류 터빈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면서 5년을 보낸 뒤에 충류 터빈 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당시 함선을 추진하는 장치로 터빈을 납품하기 위해서 해군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는데요. 이게 잘 안 돼서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1897년에 영국 해군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파슨스는 전기 터빈으로 스크류 프로펠러를 돌려서 움직이는 날렵한 이름도 재밌죠. 터비니아호라는 배를 만듭니다. 이 프로펠러가 일으킨 공동현상으로 첫 번째 시험 결과가 실망스럽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합니다. 이 파슨스는 크리스토퍼 레일런드라고 불리는 사람과 함께 1897년 한 대의 방사류 터빈을 세 대의 충류 터빈으로 대체를 하고요. 한 개의 프로펠러 축을 각각 3개의 스크류가 달린 3개의 축으로 또 교체를 해서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해상 시험에서 9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한 작은 배로 엄청난 속도입니다. 34노트라는 속도를 냈는데요. 그냥 어메이징이었습니다. 1897년 6월 파슨스는 스피드헤드에서 왕세자가 참석한 가운데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영국 함대 사열식이 거행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당시 행사를 위해서 140척이 넘는 배가 40km에 걸쳐서 4줄로 도열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는 뭐 왕세자를 태운 배도 있었고요. 왕가의 손님들도 있었고 해군부 이 고위직들도 배를 타고 있었고 상원 의원도 또 이 식민지의 총족들도 와서 또 배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원은 마찬가지고요. 외국 대사들도 큰 배를 타고 이제 사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다른 나라에서 초청받은 외국 전함들도 이제 쭉 따라왔다고 해요. 근데 이런 해상 사열 관련해서 파슨스는 이 규정을 아예 무시하고 초계 임무를 맡고 있던 여러 전기선들을 피해서 터비니아호를 전속력으로 몰아서 전함들 사이로 싹 끼어듭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왕족들이 타고 있는 큰 배 근처에서 요리조리 막 움직입니다. 영국 해군 전함들이 뭐 잡으려고 뒤쫓아갔지만 전혀 따라가질 못했고요. 이 묘기 자체가 이제 사람들에게 대단히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영국 해군은 붕괴해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파슨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서 1905년 향후 모든 전함에 터빈을 장착하기로 결정을 했고 터빈이 장착된 첫 번째 전함으로 트레드노트호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스피드헤드에서의 일화가 뭐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혁신의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갑작스러운 도약이 막 연달아 이루어진 이런 게 아니고 지극히점진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해당 경로는 잇따라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고 일종의 진화적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의 주요 발명들은 대부분이 다 이전의 발명을 토대로 했고요. 또 다음 발명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로 볼타는 1800년에 최초로 전지를 만들었고요. 험프리 데이브는 1808년에 최초로 아크 등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스 크리스티안 웨르스테드는 1820년에 전기와 자기를 연관시켜봤다고 합니다. 마이클 패러데이와 조지 펠리는 1820년 최초로 전기 모터를 만들었고요. 1831년에는 그것을 뒤집은 최초의 발전기도 발명하게 됩니다. 1832년
예, 이 폴리픽시는 최초로 교류 발전기를 만들었고요. 제노브그람은 1872년에 발전기를 직류로, 예, 직류 발전기로, 예,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없던 게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의외로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개되어 간다 라는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파슨 서비는 석탄을 떼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효율이 2% 정도였다고 합니다. 1910년경 폐열로, 예, 물과 공기를 예열함으로써 효율은, 예, 15% 개선되었고요. 1940년경에는 미분탄과 전기 재가열로 만든 더 높은 온도를 활용해서 효율이 거의 3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는 전기 터빈에다가 사실상 일종의 터보제트 엔진을 결합해서요, 복합 사이클 발전기로 변환시켰고, 예, 잠재효율이 거의 2배 또 증가하게 되었고요. 현재 복합 사이클 가스 터빈은 전환 효율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 누적적인 발전이 계속된다는 거. 무언가 새로운 게 등장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자체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욱더 개량하고 개선하고 또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올, 꽤나 긴 시간 후에 그 다음에 올 또 다른 그 무엇에 굉장한 기초가 된다, 토대가 된다는 점, 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예, 혁신의 이 길에서, 예, 차이를 빚어낸 명석한 사람만을 선별해낸다는 거, 이거 절대로, 예,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혁신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두뇌의 협력으로 결국 이루어졌고요. 핵심 기술이 발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혁신은, 예, 계속 되어 왔고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예,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예, 여러 혁신들 중에 일부를, 예, 살펴봤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논의해 볼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 발명, 발견, 이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일지, 예,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이어서 혁신은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어떤 표현을 완성한다고 할 때 과연 이 무엇이다 라는 빈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절한 내용을 한번, 예, 넣어 보신다면 어떤 단어를 넣으실지 고민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사람들이 혁신을 추구하는 까닭이 과연 뭘까? 특히 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거나 발명하고 싶었거나 하여간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달려들었던 어떤 이런 것들의 결과물로 이 혁신이란 게 나온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혁신을 추구하는 까닭은 과연 뭐냐? 특히 이런 것들을, 예,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같은 이론들로 과연 설명할 수 있을지, 예, 한번 좀, 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혁신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혁신은 영웅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예, 이 증기기관 사례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제 혁신 추구와 관련해서 관심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지식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필요가 먼저일까요? 혁신을 촉발하는 가장 첫 번째 이 촉매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조금 알게 되면, 예, 나 자신이 혁신에 더 관심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예,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후에 살펴볼, 예, 공중보건 분야,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에너지 분야의
이런 혁신이 사회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저는 주로 사회구조 중에서도 조직과 산업에 관심이 있는데요. 당연히 조직과 산업,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걸로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구조의 또 다른 여러 측면,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인구구조, 뭐 연령대, 뭐 이런 기타 사회구조를 구성하는 여러 측면에서는 과연 어떨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의 혁신을 개별 사건 관점이 아니라 상호작용 관점에서 한번 파악해 보는 거.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특정의 혁신을 성과 중심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경우에 또 우리가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